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히 염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조직의 퇴행성 변화라는 관점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아, 오히려 퇴행성 변화다. 맞아요. 노화다. 그래서 단순히 염증만 없애는 방향의 치료보다는 재발과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이 주변에 걸리는 부하를 좀 조절을 좀 해주는 치료가 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최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한부부 채널의 아내 김태희, 남편 유경수입니다. 저희가 건강 정보를 좀 유익한 걸 매번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의 제일 아래쪽에서 고생하는 우리 발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발하면 떠오르는 질환 혹시 있으신가요? 발목 염좌? 아, 발목 염좌도 많긴 한데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발가락 골절? 발가락 골절도 많은데 발바닥이 주인공입니다. 발바닥? 네. 네. 발바닥 하면 족저근막염. 맞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진료실 안에서도 되게 많이 보는 질환이기도 하고 오래 서 있고 오래 걷고 하는 분들 중에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발바닥에만 주목을 하기 쉬운데 이 족저근막염이 사실 범인은 종아리라고요. 종아리죠. 아, 네. 종아리라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을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서 느끼지만 발바닥이 아파서 오신 분들의 종아리 근육을 살짝만 만져도 자지러지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주변부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과 그 연결되어 있는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발바닥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매일 그냥 소염 진통제만 먹고 발바닥에만 침 치료하거나 주사 치료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발바닥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족저근막염은 뭘까요? 참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일단 발바닥이 아프면 그냥 족저근막염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물론 뭐 다른 질환이랑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환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저는 진단을 받았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그 말은 그냥 발바닥이 아파요라는 이야기를 의학적인 용어로 바꾼 거예요. 족저근막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냥 발바닥 맨 아래에 있는 근막에 해당하거든요. 네, 이곳에 염증이 생겼어요. 여기가 아파요. 또 다른 병명이 뭐 슬개건염. 슬개건염, 무릎이 아파요. 맞아요. 그냥 해부학적 구조물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외측 상가염. 왜 우리 뭐 테니스 엘보 뭐 이런 거에 이제 여기 외측 상가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건 사실 진단을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여기가 아픕니다라고를 그냥 의료적인 용어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 질환이 나는 발바닥 아픈 게 족저근막염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아픕니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부위는 우리 몸 맨 밑부분에서 왜 우리 그 발에 아치가 있거든요. 네. 이 아치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이 강성이 좀 달라지고 우리가 받는 무게에 따라서도 이 주변부 조직들의 부하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발목이 얼마나 자유롭게 꺾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이 주변에 걸리는 부하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좀 오래 서 있어도 부하가 계속 걸리면 이 주변 조직에 손상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행이 너무 좀 평소보다 나는 평소에 한 뭐 10,000보 조금 안 되게 걷다가 한 2달 정도를 30,000보를 걸었어. 그러면 발바닥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면 미세한 손상이 그 주변으로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통증을 족저근막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염증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돼서 단순히 내가 염증이니까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주변 조직에 반복되는 손상이 생기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 구조가 도대체 뭐냐?
의료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이 아치가 무너지는 건 평발 같은 것도 아치가 무너지는 맞습니다. 상태겠네요. 네, 평발도 그렇고 반대로 너무 아치가 높아진 요족도 네, 이 주변부에 저항이 좀 강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발은 그 음.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네요. 네, 평발은 그렇죠. 이 족궁이 많이 무너졌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지를 하고 있는 다른 뼈랑 인대 조직으로 인해서 어떤 이 아치가 형성이 돼야 우리 몸 전체 체중을 좀 견딜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얘네가 좀 무너져 있으면 그보다 아래 조직에서 좀 더 힘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힘들겠죠, 걔들이. 네. 그러면 좀 젊고 건강한 조직일 때는 그래도 버텨주다가 나이가 좀 들고 조직이 딱딱해지고 그런데 부하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손상이 난 뒤에 재생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발바닥 아래쪽 우리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막은 뭔가 족저는 발바닥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근막의 염증이다. 근막이라는 이 부위 맞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육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육, 우리 뭐 머슬. 이렇게 근육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흰 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의 막. 근육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려고 랩을 이렇게 싸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근육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하얀색 막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조금 이제 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힘줄이라고 하는 우리 텐던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 힘줄이라는 조직하고 콜라겐 기반의 결합 조직인 면에서는 비슷한 조직이에요. 힘줄과 근막은 똑같은 콜라겐 성분이다. 비슷한. 그것만. 그것만. 네. 근데 이제 근막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생리학적 구조를 가진 조직이라서 이것만 설명드려도 따로 한 15분 이상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위네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이 뭔가 움직이려는 행동들, 뭐 스쿼트를 해도 그렇고 팔을 이렇게 굽히는 행동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팔을 이렇게 굽히려면 내 뇌에서 근육에 뭐 신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굽히는 과정에서 단순히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애들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난단 말이죠. 신경계, 혈관, 근육계,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결합 조직이다. 넓게, 우리 몸에 넓게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랑 조금 다른 거는 기본적인 재료인 콜라겐은 비슷한데 힘줄은 그냥 단순히 한 방향 조직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혈관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근막은 다방향 이렇게 좀 텐트처럼 그리고 사실 여러 겹이 있거든요. 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활주하게 되고 또 어떤 애들은 그 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활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어떤 이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는 이제 신경, 혈관과 함께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직이랑 달리 뭐 고유 수용성 감각이나 아니면 뭐 통각이나 뭐 이런 어떤 감각 세포들이 좀 풍부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나 긴장 뭐 이런 거에 좀 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몸이 좀 긴장 꽉 굳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근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 생각보다 이 근막이 되게 벡터도 다양하고 층도 있고 일방향인 힘줄과는 다르게 되게 입체적인 조직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층마다 방향이 다른 이 시트 구조거든요. 네. 여기에 그럼 얘들이 방향이 다른 애들이 모여 있으면 이 사이가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움직이려면. 네, 뭔가 꼬이면 뭐 안 움직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 주변 조직들의 부드러움이나 아니면 요 사이에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도 중요한 요소라서 근막은 부드러워야 건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막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예, 족저근막염은 이런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게 그 말 그대로 그냥 발바닥의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처음에 보통 나는 발바닥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무리하고 나서 갑자기 발바닥이 아파요. 네. 이렇게 처음에 네. 뭐 발병한 지 뭐 한 3, 4주 이내라고 네. 하면 이런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언제 일어나죠?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염증을 일으켜요. 아, 네네. 그래서 처음에 손상이 났을 때는 주변에 좀 염증 성분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환을 제가 왜 족저근막염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재발이 아주 자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갑니다. 조금 쉬면 괜찮다가 조금 무리를 하게 되면 또 아파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실제 그 조직들을 분석해서 살펴봤더니 염증 성분이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히 염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조직의 퇴행성 변화라는 관점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아, 오히려 퇴행성 변화다. 맞아요. 노화다. 맞아요. 아, 그래서 단순히 염증만 없애는 방향의 치료보다는 재발과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이 주변에 걸리는 부하를 좀 조절을 좀 해주는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치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발의 아치가. 그러면 얘를 좀 지지해 줄 필요가 있겠죠. 부하를 줄이려면. 네네네. 혹은 대부분의 원인이 종아리란 말이에요. 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장력이 늘어난 것 때문에 생기는 부하가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러면 종아리 근육을 치료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오히려 그 염증에 꽂히지 말고 이게 재발이 되고 오히려 만성화된 퇴행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으키는 이 종아리. 오늘 그래서 주인공이 종아리네. 맞습니다. 아, 이 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앞선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근막이 종아리까지 이렇게 연결된 건가요? 맞습니다. 발바닥에서. 네. 아. 우리 몸은 근막은 근육 하나를 감싸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운동을 같이 하는 어떤 체인 사슬이나 네. 운동계를 네. 다 같이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요. 우리 몸 전체를 한 번 또 크게 감싸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여러 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여기 손상이 반복된 분들을 저희가 초음파를 한번 보게 되면 실제 발바닥에 있는 그 근막 부위가 평소에는 한 2mm에서 3mm 사이 정도, 한 2.45mm 정도가 나오면 네네. 정상이거든요. 네네. 좀 얇고 부드러운 상태.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점점 딱딱해지고 이 주변 조직이 엉키고 두꺼워져요. 아, 오히려 두꺼워지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근막이 두꺼워지셨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분들의 문제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족저근막은 요약해보면 이 족저근막 염증에 몰입을 할 게 아니라 이게 퇴행이다. 결국에. 너무 맞습니다. 재발이 잦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 발바닥을 이어서 같은 근막으로 이어져 있는 종아리라는 결론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미국에 또 족부의학회 저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족저근막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염증은 없는 족저근막염이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실제로 수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수술을 한 분들의 조직들을 따로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염증성 물질이 있다기보다는 근막이 이렇게 조각이 좀 나 있거나 아니면 점액성으로 퇴행이 일어난 걸로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콜라겐 괴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석회화가 돼서 딱딱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염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자꾸 섬유화가 되어 뻐등뻐등해지는 걸 섬유화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섬유화가 되어가는 어떤 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반복해서 치료하는 거는 약간 좀 경종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족저근막 파열 환자 50명 중에 한 80% 이상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오히려 치료를 위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주사가 오히려 근막 파열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는 사실 염증을 억제하는 데는 참 너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요. 네. 통증도 바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얘를 무분별하게 반복해서 주사하는 행위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근막의 손상이나 근막을 문제가 생기게끔 한다라는 보고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증의 좀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근막이 자꾸만 장력을 크게 받다 보면 얘가 부착하고 있는 부위인 이 뒤에 뼈가 하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이 뼈에서 자꾸 얘를 당기니까 네. 이 뼈가 조금 커져요. 어. 이 근막 조직이 딱딱해지는 것과 함께. 네네. 그래서 골극이라고 뼈에서 뾰족하게 뼈 형성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이 뾰족한 게 또다시 그 주변 조직을 압박하겠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 편에서 협착증도 요추뼈의 골극이 형성이 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꿈치뼈의 골극이 이건 또 근막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생기는 거네요. 이 논문은 2003년에 이 만성 족저근막염 조직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염증 세포가 이렇게 침윤된 상태가 두드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노화죠. 퇴행. 네, 조직이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섬유질들이 변성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콜라겐에서 뭔가 이렇게 떡이 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염증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퇴행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논지를 이야기하게 된 논문입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임상 요약에서도 족저근막염을 그냥 단순히 염증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진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병리적으로 어떤 이 전형적으로 염증이 두드러지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염증은 사실 되게 활발한 상태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퇴행, 노화 이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좀 정리가 됐거든요. 네. 발바닥 근막이 점점 늙어가는 네. 슬픈 질환인데 아까 이제 주인공이 종아리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 근막. 그러면 이 종아리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아리 근육이 딱딱해진 원인은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근육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뒤에 후면부의 근육들 아니면 엉덩이 근육들 우리가 보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우리 자세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육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못 해내고 있으면 그 부하가 종아리 근육에 다 와요. 그럼 얘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뭐 무릎의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무릎이 좀 아프신 분들도 무릎이 안정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발목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걸 잡기 위해서는 발목 주변에 있는 종아리 앞부분에 있는 근육, 종아리 뒷부분에 있는 근육 이거 다 열심히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럼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육들은. 그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과 그 밑에 따라오는 이제 족저근막들이 다 한꺼번에 딱딱해져서 얘네들의 장력이 아주 강하게 생기니까 여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의 움직임도 근육이 딱딱해지니까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이게 쫙 단단하게 단축이 된다 하면 이 발목 움직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만졌을 때 딱딱한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내 종아리가 딱딱하고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걸 좀 어떻게 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까? 네.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종아리 근육이 굳어져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최대한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배 쪽으로 당겨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발목이 얼마나 당겨지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 편안하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뒤로 당겨봅니다. 이 두 가지 동작에서 발목이 뒤로 당겨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종아리 근육이 굳어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벽에 기대 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골반을 벽 쪽으로 최대한 붙여가면서 뒤에 있는 다리의 후면부를 최대한 늘리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해 봅니다. 이랬을 때 종아리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당기고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해져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족저근막염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발바닥에 염증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근막의 이제 단단함, 퇴행에 대해서 이제 시야를 조금 돌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셔야죠. 바로 병원에 갈까요? 그렇진 않고 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이 운동만으로도 족저근막염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무슨 운동인가요, 선생님?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족저근막염에 가장 좋은 운동 한 가지입니다. 준비물은 요가 블럭 혹은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요가 블럭이 없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말아서 발가락 앞부분에 대어줍니다. 발가락이 위로 젖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 벽에 도움을 살짝 받아서 위로 올라섭니다. 첫 번째, 뒤꿈치를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스트레칭이 들어갑니다. 근막과 종아리 부분 근육에 최대한 이완을 느껴봅니다. 그 뒤에 발가락 앞부분을 무게중심으로 해서 몸 전체를 최대한 올려봅니다.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멈춥니다. 이러면 등척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꽉 수축된 채로 잠시 버텨봅니다. 그런 뒤에 천천히 내려옵니다. 5초 정도 세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편심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쭉 올립니다. 쭉 올리는 과정에서는 구심성 운동, 최대한 올라간 상태에서는 등척성 운동, 내려오면서 버티는 과정에서는 편심성 운동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작 하나로 족저근막염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고안해낸 건 아니고 원래 아킬레스 건염 치료를 위해서 알프레드슨이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힐 레이즈라고 우리 종아리 근육을 좀 움직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막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밑에 있는 근막들이 재형성이 좀 잘 일어나고 자극이 적절하게 가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프레드슨의 운동법을 조금 변형해서 레틀레프라는 분이 이 족저근막염에 더 좋은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48명의 환자를 토대로 이 운동을 시켰고요. 단기적으로만 이 효과를 관찰한 건 아니고요. 12개월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이 치료의 어떤 유효성을 확인했던 논문이고요. 그래도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에 머물렀던 치료 방식에서 혹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편심성 운동이라고 우리가 힘줄이나 근막의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치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방향을 좀 바꿔서 능동적으로 부하를 많이 좀 걸어주는 근력 운동으로 회복이 좀 잘 되더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계단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요가 블럭도 좋고요. 저희처럼 방금 이제 책 같은 걸 올려두고 그 위에 엄지발가락 부위에 이 발가락 부위에 수건을 하나 좀 말아서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발의 구조상 이 발가락이 들리면 발바닥의 장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장력을 최대한 높게 만든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게 이 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운동으로 족저근막염을 다들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운동이네요. 근데 되게 방식도 쉽고 그냥 뭐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발바닥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주사를 많이 맞고 오시는데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1차적으로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발바닥 통증을 염증이 아닌 퇴행으로 보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뭔가 이제 염증을 좀 확실하게 잡는 주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또 쓰면 또 일시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걸 또 음. 계속 쓰면 좋을지에 대한 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는 맞을 때는 또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이게 또 오래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초기 증상이시거나 내가 살면서 처음 발바닥이 아픈데 이게 크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아니면 너무 좀 붓고 열감이 심한 것 같다. 실제로 염증 소견이 아주 강하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사는 통증은 줄여줄 수 있어요. 염증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족저근막,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얘는 염증으로 바라보는 질환이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을 조금 더 건강하고 손상이 덜 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주사 치료는 족저근막을 더 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퇴행성 장애라는 관점이 있다면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두 가지를 억제하거든요. 하나는 섬유 아세포 증식을 억제하고요. 두 번째는 세포기질 단백질을 억제합니다. 이 말이 너무 네,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족저근막이 손상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하는 기전을 좀 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환경을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근막이 단순히 이제 막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조직들이 좀 움직이기가 편하도록 이 촉촉하고 탄성이 있는 어떤 물질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딱딱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증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회복에 좋은 환경이 되진 않네요. 맞습니다. 아하. 네, 이 주사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통증 억제를 시키는 것과 조직 회복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2023년에 어느 리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효과가 주로 좀 단기적이거나 이 잠재적 합병증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게 됐을 때 발바닥 근막이 찢어지거나 지방 패드가 많이 위축되거나 하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꽤 무섭죠.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조직을 좀 얇게 만드네요. 네. 지방 패드는 아무래도 좀 쿠션 역할을 해줄 텐데 네. 네, 그런 것도 좀 사멸을 시킨다고 하니 주사 치료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퇴행성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이제 같이 오는 위험도를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족저근막염의 2023년 임상진료 지침에서도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약간의 경각
경각심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앞선 논문과 비슷하게 당연히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치료는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치료의 근거를 높게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단기 통증 조절 옵션으로 본다라는 네. 같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좋진 않다. 이런 의견을 임상진료 지침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침이 중요한 거는 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네. adverse effect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 후에 통증이 오히려 악화가 되거나 지방 패드, 왜 우리 뒤꿈치 밑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부위가 우리의 이 몸무게를 쿠션 역할을 해줘요. 부드럽게 보호를 좀 해줍니다. 근데 이 패드가 위축이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받는 충격이 좀 커지겠죠. 발바닥이. 그런 일들도 좀 일어나고 신경 손상도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족저근막 부분이 미세한 파열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반복해도 되는 치료라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구조 손상 위험을 좀 감수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만 선택해서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인지하고 아주 좀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고요. 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여러 시스테믹 리뷰 논문, 그 다음에 메타 분석 논문을 다시 모아서 정리한 엄브렐라 리뷰입니다. 오, 신뢰도가 아주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족저근막염은 이름과 달리 퇴행성으로 보는 흐름이 점점 강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병 자체가 퇴행성이면 이 스테로이드의 역할은 사실상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증상 완화용에 가깝지 않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한 달 안팎의 단기 효과에 그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짧네요. 네, 이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시죠. 맞아요. 주사 맞고 왔는데 좀 괜찮았다가 또 다시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맞아요. 엄청 아플 텐데 발바닥에. 그걸 감수하고도 맞았는데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종합하면 스테로이드 치료는 빨리 듣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 치료다.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도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이 진통제 이런 걸 좀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염 진통제 같은.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자꾸 저희가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발바닥의 염증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니까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방향의 약물을 먹는 건 단기적으로는 역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해서 자꾸만 내 발이 아프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어떤 소염 진통제만 복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근막을 부드럽게 하고 이 구조를 좀 강화시키는 그쪽으로 치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뭐 지난번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단 한 가지의 운동 네. 그거라도 좀 해주시면 네. 네, 자꾸만 주사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데 주사를 3번 이상 맞으신 분이라면 아까 논문에도 있었던 내용처럼 이 발바닥 근막이 약간 미세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부하를 오히려 또 걸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 맞습니다. 조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오래 맞게 되거나 많이 맞게 되면 구조의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까 쿠션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쿠션이 위축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따른 질환명이 또 있더라고요. 맞죠. 네. 네, 힐패드 증후군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의 이제 원인은 뭐 당연히 이제 반복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압박이죠. 네. 네, 근데 그 외에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주사 치료도 이 질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발바닥에 있는 쿠션 자체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랑 사실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반복해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내가 발이 아프긴 한데
뭐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나이가 들어도 이 지방층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할 때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의 1번 확인 증상, 이건 교과서에 적혀 있거든요. 뭐죠? 아침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한가? 요거는 족저근막염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힐 패드가 얇아져서 생기는 어떤 통증은 아침 첫 발보다는 이 딱딱한 곳에 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오래 서 있었을 때 좀 불편감이 커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족저근막염은 통증의 위치가 조금 안쪽이에요. 우리 발 뒤꿈치에서 한 가운데보다는 조금 안쪽, 여기서부터 사실 이 근막이 출발하거든요. 네, 그 부위가 조금 아프다. 통증 위치가 좀 미세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뭐 좀 구별하기 좀 어렵죠. 네. 네,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봤을 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져보죠. 네, 힐패드는 이 발 뒤꿈치 중앙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좀 해보면 통증이 바로 나타나요. 네. 근데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네. 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쭉 들어보면 통증이 좀 심해진다. 이러면 족저근막염이라고 보거나, 사실 뭐 좀 더 편하게는 그냥 바로 초음파를 되죠. 초음파를 보고 근막의 두께가 좀 두꺼워져 있다, 혹은 힐패드 주변부가 좀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통증의 위치는 비슷한데 약간 증상도 다르고 심해지는 악화 요인들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쓰는 환자들한테서 약간 통증 양상이 좀 달라지거나 통증 위치가 좀 달라지면 이 힐패드 증후군도 같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다는 거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확실히 있고, 그런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내 통증의 양상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 패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의심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코핑 리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힐패드 증후군도 족저근막염 다음으로 좀 유병률이 높다라는 내용들이었고, 이 의견들에서 뭐 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손상들, 반복적인 이 오버로딩, 과체중 이런 것들 중에 이 스테로이드의 인젝션도 원인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너무 까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니네들이 놓는 것도 아닌데 너무 소리를 근데 뭐 요즘 다들 스테로이드 좀 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알고 계시니까. 이해들 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근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한의원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족저근막염 치료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침이죠. 침 치료. 침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침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좋냐? 네, 맞지. 침 치료는 뭐 스테로이드만큼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요. 맞지. 네. 얘기해 볼 수 있지. 맞아요. 2023년 미국에서의 이 족부 가이드라인에서 침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살짝 가져와 봤어요. 거기서는 이제 표현을 dry needling이라고 했거든요. dry. dry 발음이 needling. 좋으시네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여기서도 계속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2014년에는 이 dry needling에 대해서 이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권장할 수 없다의 등급이었거든요. F 등급이었는데 23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강력 추천, B등급으로 좀 올라왔어요. 어디에 침을 놓으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죠. 종아리 근육이요. 맞습니다. 네, 종아리 근육에 침을 놔요. 네. 발바닥 그 자체에 침을 놓아도 효과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네. 맞으실 수 있으세요? 전 너무 아파요. 저도 못 맞을 것 같아서 저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려요. 맞으실 수 있으면 제가 놔드린다. 근데 저도 거기 안 놔도 사실 치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의 아주 단단한 부분, 눌렀을 때 아픈 부분들, 그리고 우리 종아리 근육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 혈자리들도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침 치료를 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랑 비교한 결과도 있었거든요. 단기적인 효과는 좀 적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통증 감소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 등급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다른 이제 권장 사항으로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23년에 이 족저근막염 진료 임상 지침에 가장 이제 추천하는 치료들은 제일 도수 치료, 그다음에 스트레칭, 그리고 테이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강력하게 권고하는 치료로는 근력을 강화하는 고부하 강화 운동, 요것도 같이 권고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침 치료, 그런 어떤 드라이 니들링, 얘들도 권고 등급 B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주변부로 침 치료하고, 맞으실 수 있으면 발바닥 주변부도 침 치료를 하는 것도 조직의 재생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섬유화가 되어 있는 근막 혹은 힘줄 혹은 이제 조직의 유착, 요런 질환에 우리 한방 치료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게 도침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침이 아니고 도침. 맞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침보다는 조금 두꺼운, 말 그대로 도같이 생긴 납작하고 좀 두꺼운 침이 하나 있어요. 그 침으로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는 거죠. 네, 그 주변 조직에 회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손상을 일으켜서 다시 좀 재생을 만들어내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중국의 전통의학계에서 2024년 메타 분석 자료입니다. 이 논문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제 도침 치료가 체외 충격파 치료랑 비교해서 좀 더 괜찮을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논문이거든요. 이 비교한 논문 이 6개를 분석했더니 단기 통증에는 비슷하다. 근데 중장기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이 도침 치료가 통증 감소에서는 조금 더 괜찮더라 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기능 개선도 둘 다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체충격파를 받으시잖아요. 이런 질환에. 우리가 힘줄 질환, 팔꿈치 통증 이런 데도 체충격파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도침 치료도 회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좀 1개월 이내의 단기간의 통증 개선에는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변성이나 퇴행을 오히려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요약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사 치료는 강화를 하는 치료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침 치료를 하면서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발바닥 통증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이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답변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특징 중에 아침 첫 걸음이 아프다라는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왜 아픈 걸까요? 이게 쉬면 네. 오히려 네. 좋아야 되지 않나. 왜 음. 아침 첫 걸음이 가장 아픈 걸까요? 네. 족저근막염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임상 특징이라고 보고 네. 가이드라인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밤새 쉬는 동안 네. 우리 근막이랑 종아리 부분은 사실 약간 딱딱해지고 뻣뻣해지고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쉬는 동안의 혈액은 근육 쪽 방향에 있기보다는 우리 이 내부 장기 쪽에서 간에서의 해독 작용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쉬는 동안 혈액들도 근육을 영양 공급하는데 열심히 사용되진 않거든요. 네, 낮에 활동할 때 근육 방향으로 혈액이 되게 많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자는 동안
우리는 근육이 약간은 좀 뻣뻣해져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첫 발을 디디게 되면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이죠. 네. 네. 어디를? 종아리를. 종아리를. 아. 네.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고, 틀릴 뻔했다. 발바닥 주변부를 약간 마사지 해주시고, 이제 아침을 시작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야간에 잘 때 뭔가 같이 쉬어버리네요. 그렇죠. 네. 활성화되는 건 오히려 낮 시간.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조금 움직이면, 그땐 좀 편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육이 좀 움직이는 과정에서 혈액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부 조직들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그렇군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은 그래서 쉽니다. 일단. 쉬어요? 네, 발바닥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거 설거지를 막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이제 안 하고 파워파워 다 쉽니다. 근데 쉬어도 자꾸 재활합니다. 나는 꾀병이 아닌데 누워 있어도 계속 아프고 쉬어도 재발한다. 왜 이렇게 이 족저근막염은 쉬어도 잘 안 낫고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핵심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질환이 단순히 그냥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반복된 손상이 쌓이는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이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된 것까지 겹쳐진 거죠. 보통 우리 몸에서 손상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손상의 크기보다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계속 데미지가 쌓이겠죠. 네. 그러고 있는 어떤 이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 구조라는 거는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보행상에서 문제가 좀 생겼을 수도 있고,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종아리 근육의 문제로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체중이 과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발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고, 딱딱한 신발을 신어서 혹은 하이힐을 신어서, 사실 이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관찰을 해서 환자분들께 단순히 쉰다고 무조건 낫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주변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거나 실제로 변화를 좀 만들어내서 치료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바닥 통증이 계속 재발되는 분들은 마냥 쉴 게 아니네요. 원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야 된다. 맞아요. 뭐 사실 되게 어렵겠지만 어떤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일을 잘 못해서 혹은 근육이 소실돼서 종아리 근육이 딱딱해지고 발바닥이 아픈 경우들도 많거든요.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쿠션 슬리퍼를 집에서 실내화로 신는데 아무래도 단단한 바닥에 맨발로 다니면 아프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슬리퍼를 신게 되거든요. 요거 신어도 되나요? 정답은 종류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슬리퍼의 종류에 따라? 네. 그래서 푹신한 이 쿠션이 있는 슬리퍼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너무 납작하고 지지를 잘 못해주고 잘 꺾이는 이런 슬리퍼라고 하면 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발바닥이 우리 전체의 무게를 다 지지하고 안정감을 좀 주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쿠션이 너무 과하고 푹신푹신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면 일을 더 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신발도 좀 편안하고 이 발바닥을 약간 좀 지지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충격도 흡수될 정도로 그냥 좀 푹신하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푹신한 쿠션이 있기만 하다고 무조건 좋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 이 발 구조와 우리 발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뒤꿈치 부분에 약간의 푹신함, 그러니까 지지도 좀 해주고 안정성도 좀 있고 그런 경우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족저근막염 말고 힐패드 위축 증후군이라고 하면 뒤꿈치를 무조건 푹신하게 만드는 건 엄청 의미가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패드가 꺼진 거니까 밖에서 그냥 패드를 좀 채워주는 역할로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발 아치를 살리는 게 좀 포인트 같네요. 네, 중요하죠. 네, 요즘은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그 아치 부분을 지지하는 서포트해주는 신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의 환자 케이스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무지외반증 환자인데요. 무지외반증으로 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요게 아플 때 발바닥이 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관련이 있나요? 네, 너무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무지외반증하고 족저근막염이 의학적으로 아주 관련이 깊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해부학적인 구조상 우리가 발의 안정성을 위해서 발가락 앞부분을 살짝 들게 되면 이 아치가 더 커지니까 이 밑에 있는 장력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발가락을 위로 들어봅니다. 네. 근데 발가락을 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발 주변부의 건강도가 높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발의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 네. 무지외반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엄지발가락의 기능도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발바닥 부분에 있는 우리 근막도 사실 아주 건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부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좀 건강한 상태라면 버텨주다가 어느 정도 손상이 누적되면 그때 통증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 건강의 측면에서는 이게 무관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질환이.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저는 이 발가락 주변에 있는 내재근이나 발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운동하는 걸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뭐 발가락 가위바위보. 네, 뭔지 아세요? 알죠. 이렇게 예, 발가락 꽉 쥐었다가 네, 쫙 폈다가 들렀다가, 그죠? 지면을 꽉 이렇게 움켜쥐었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살이 쪄서 3개월에 5kg가 쪘습니다. 호호. 많이 쪘죠. 이게 체중이 늘어서 발바닥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살 빼려고 달리기를 조금 러닝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아파요, 발바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쉬기만 하면 또 살이 찌고 나가서 달리면 또 발바닥이 아프고. 하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선생님? 네. 일단 1번 달리기를 할 때 러닝화를 신어주면 발의 충격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일단 신발 선택.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환자가 의지가 있고 네. 3개월에 5kg 정도면 우리가 운동으로 커버를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한지 체크해보고 무릎도 크게 손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신발을 한번 좀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써서 운동을 좀 해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발목 관절 주변부의 근육을 이완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종아리 근육 또는 앞에, 우리 종아리 앞에 있는 근육들도 스트레칭을 좀 같이 해주면 발목이 이 뛰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이 관절의 범위가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바닥에 걸리는 부하가 조금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좀 변화를 줘보면 좋지 않을까. 살이 찌면 보통 우리 몸의 체중이 느니까 발바닥이 받는 부하는 너무나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살을 빼는 과정에서 러닝도 참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루 이틀 합니까? 맞습니다. 네, 이 운동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먹는 게 중요하죠. 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먹는 게 한 8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먹는 양을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먹는 양을 줄이면 반드시 요요가 온다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 골격근 양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을 다시 늘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몸무게가 느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식 양을 너무 줄이지 말고 음식의 종류를 조금 바꿔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당,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빵, 면, 떡, 과자, 튀김, 뭐 케이크, 쿠키, 뭐 음료수,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면 그래도 체중을 좀 감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달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안 빠져요. 이거는 조금 핑계다.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나는 운동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러면 자전거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내 자전거 타는 네.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 식단에 관해서는 이화 고지혈증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에 흔히 하는 질문들,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봤고요. 우리가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는데, 이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이 단단한 근막이 메인 원인으로 하나 꼽았고, 그래서 결국 이 범인은 종아리다. 그럼 이 범인은 종아리밖에 없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만 막 냅다 때려 잡으면 되느냐? 앞서 제가 가볍게 얘기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주변부의 근육들이 과긴장이 된 게 핵심 원인인 거잖아요. 네네. 그로 인해서 근막들이 딱딱해지는 상황. 그럼 근막이 왜 딱딱해지냐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네. 종아리 근육의 부하를 걸 만한 다른 상황들, 예를 들면 골반의 비대칭 혹은 흉추나 견갑의 문제, 우리가 보행하는 패턴 혹은 엉덩이 근육의 어떤 비대칭,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종아리 근육이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게 되고 발바닥에 부하가 생길 수 있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체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니까 예,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셔서 본인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운동치료 같은 걸 받으면서 내 몸에 무너진 어떤 이 밸런스를 좀 같이 잡아나가면 발바닥 질환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아, 또 체중인가요? 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5kg 만약에 살이 쪘다고 쳐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발바닥에는 1.2배, 6kg의 하중이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막에 6kg로 망치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을 때마다. 네, 그럼 뛸 때는 이거보다 더 하겠죠. 네. 보통 3배 정도의 근막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15kg 15kg를 무거운데. 평소보다 더 강하게 15kg로 여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튼튼하고 장력이 강하다고 한들 약간 미세한 손상들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적정한 정도의 체중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발바닥 통증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갑자기 확 찢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낡고 닳고 하다가 얘네들이 쌓여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간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지방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바꿔주시면 혈관 관리도 되고 네, 발바닥 주변부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서 진행되면 결국에 이 말초 부위란 말이에요. 이 주변부로는 혈액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못해요. 말초 부위로 가면 갈수록 혈관의 상태는 조금 좁아지고 얇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거나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혈액순환 상태가 좋아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조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혈관과 대사 상태도 이 우리 족저근막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평소에 다리가 잘 붓고 종아리에 만약에 쥐가 자주 난다, 나는. 이러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족저근막염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회복을 하는 어떤 이 환경적인 요인이 좀 지속해서 떨어질 거거든요. 네네. 회복력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데미지는 점점 쌓일 거고. 그래서 당뇨나 혈압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족저근막염이 더 빨리 안 낫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단순히 혈액순환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이게 조직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사질환 같은 것 때문에 어떤 이 조직의 질 자체가 좀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발바닥이 아픈 일이 다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아리에 쥐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쥐가 자주 나네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심플합니다. 뭔가요? 손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좀 해줘야겠죠. 퇴행이 좀 더디도록. 맞아요. 그리고 이게 퇴행성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변에 이제 재생기전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재생기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딱딱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 늘려주고 풀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직을 다시 좀 강하게 만들기. 이러면 이제 재발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세 가지를 잘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하기에는 뭐가 있겠죠? 신발을 좀 바꾼다거나, 내가 발에 부하가 걸리고 있는 다른 상황들을 좀 테이핑을 좀 해본다거나, 발목의 유연성을 좀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렇게 좀 보호를 좀 해주는 거. 깔창 같은 걸 대는 것도 보호하기에 해당하겠죠. 네. 그리고 늘리고 풀어주기는 적절한 강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힐 레이즈라고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이에요. 점진적으로 고부하를 거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직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어떤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화가 사실 회복의 어떤 완성입니다. 이게 한마디 정리가 되는 거네요. 우리는 그 주변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화시켜야 되나요? 결국 네.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네. 이게 사실 요즘 유튜브에는 또 워낙 발바닥을 푸는 운동들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어떤 걸 골라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 딱 한 가지,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 효과들을 단 한 동작으로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치료계의 운동도 사실 이론이 여러 가지예요. 네. 재활치료의 운동에서 이제 편심성 운동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 왔거든요. 네. 등척성 운동, 구심성 운동, 편심성 운동, 요 세 가지만 좀 잘 이해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운동 한 가지를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척성 운동은 근육이 힘은 써요. 힘은 쓰는데 근육의 길이는 전혀 변하지 않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료할 때 근에너지, 근막 에너지 기법이라고 MET 할 때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죠.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근육 주변으로 혈류량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의 제일 대표적인 게 기마 자세예요. 고등학교 때 벌 설 때 하는 자세. 네. 그럼 그 자세가 고혈압 질환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이런 운동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플랭크 같은 운동,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육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우리가 활성화는 시키지만 근육의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이거는 안전해요. 근육의 손상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근데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일하게 하고 주변에 혈류량을 돌게 해서 회복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심성 운동이에요. 구심성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근육이 쓰는 방향대로 근육 수축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령을 제가 이렇게 들면 여기 있는 이두가 수축되면서 팔이 들어져 올라오겠죠. 짧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는, 짧아지면서 근육도 힘을 쓰는 이런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폭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뛸 때, 점프할 때, 사실 보행도 우리가 추진력을 내려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움직임이 좀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심성 운동이 재활 분야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움직임이에요. 편심성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육이 실제 힘을 내면서 늘어나는 운동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아령을 들었다가 그러면 이제 이두,
이두근이 수축됐겠죠. 네,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버팁니다. 그냥 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두근을 힘을 꽉 준 상태로 천천히 저항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 몸이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저항하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이 힘줄이나 건병증에 재활해서 이 기계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에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움직임이라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이 외측 상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움직임으로 회복이 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복을 좀 돕는 움직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좀 심한 상황에는 우리가 움직임이 크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시키게끔 등척성 운동을 해주면 좋겠죠. 길이가 변하지 않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종아리 근육을 예를 들면 올라가려고 힘을 쓰지만 올라가진 않는. 실제 근육을 과하게 이렇게 올리지는 않는. 그래서 그 상태를 그냥 지그시 유지하는 네. 것만으로도 그 근육에는 회복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는 구심성과 편심성을 같이 좀 해야 회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부를 하나의 동작으로 만든 게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뒤꿈치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단순히 어떤 것만 너무 좋다. 아니면 어떤 게 좀 의미가 좀 없다. 아니면 스트레칭만 하면 다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우리가 너무 심한 통증일 때는 손상을 좀 줄이면서 근육의 회복을 돕는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움직임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발바닥이 아픈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의 시기별로 권장하는 운동 방향성이 조금 다르니 그거를 지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바닥 통증이 아주 심한 급성기인지 아니면 조금 그래도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급성기를 지난 상황에서는 이 운동 방향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단 한 가지 운동, 여기는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근막도 늘려주고 말초까지의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 한 가지 동작을 꼼꼼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발바닥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족저근막염을 단순히 발바닥 염증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이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전체 근막의 퇴행, 그리고 이 퇴행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